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하롱쌤 책 읽는 시간입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부분의 투자자가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순간일 수 있고, 누구는 힘들어하는 순간에 누구는 또 기회를 보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편에 서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은 버블과 패닉은 왜 골칫거리일까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책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먼 앤 슈스터의 탁월한 편집자였던 프레드 힐스가 1997년 내게 한 말이다. 내가 마지막 원고를 건넸을 때 힐스는 이렇게 말했다. 12살 먹은 우리 딸도 버블과 패닉은 알고 있어. 프레드의 말이 맞다. 투기 광풍과 시장의 폭락에 대해 모르는 독자는 없을 것이다. 1963년 네덜란드에서 튤립 광풍이 불자 너도 나도 튤립을 사려고 미쳐 날뛰었고, 희귀종인 샘프로 아우구스투스 구근을 사기 위해 7만 5천 달러를 지불한 이야기도 들어봤을 것이다. 1920년 영국 남해에서 버블 사건 당시 임세업자의 이야기도 들어봤을 것이다. 주위에서 지옥불을 끌어당겨 난방을 한 회사, 무에서 석유회사를 추출하는 회사를 창업한 후 주식을 발행해 큰돈을 벌자 임세업자는 자신만의 사업을 구상했다. 이름하여 누구도 모르는 방법으로 큰 수익을 거두는 회사를 설립했다. 다음날 오전 9시 회사가 문을 열기도 전에 주식을 청약하겠다며 몰려든 사람들이 줄을 지어 기다리고 있었다. 인쇄업자는 약삭빠르게 그날 밤 돈을 몽땅 챙겨 배를 타고 유럽으로 도망갔다. 그 이후 그 인쇄사업자는 완전히 종적을 감추었다. 놀랍게도 1996년에서 2000년도 규모는 더 컸지만 동일한 형태의 인터넷 버블이 있었다. 아마 1720년 프랑스의 미시시피 버블도 들어봤을 것이다. 미시시피 컴퍼니를 창업한 존 로는 그럴듯한 얘기를 꾸며 사기를 치는 전문가로 주식을 팔기 위해 여러 번 장관을 연출했다. 한 번은 인디언 수십 명에게 금,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를 주렁주렁 달게 한 다음 파리의 거리를 행진하게 했다. 이 인디언들은 루이지애나 광산에 금과 보석이 널려 있다는 광고판인 셈이었다. 이를 통해 1720년 미시시피 컴퍼니의 주가는 4,000배 폭등했다가 폭락했다. 선조들이 폭정과 박해를 피해 더 나은 삶을 찾아 신세계로 향할 때도 미스터 버블은 이 위험한 여정에 동참했다. 그리고 어느 누구 못지않게 번창했다. 버블과 시장 붕괴는 미국의 건국 이후 주기적으로 발생했다. 1975년, 1785년, 1792년, 1819년, 1837년, 1857년, 1873년, 1893년, 1907년은 패닉이었고, 1929년, 1967년, 1987년, 2000년, 2008년에는 폭락이 있었다.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연도는 더 추가될 수도 있다. 모두 익히 아는 이야기들일 것이다. 하지만 이 책에서 경제학자의 관점을 통해 버블을 논의하거나 투자자들이 얼마나 터무니없는 어리석음과 망상에 빠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을 것이다. 이 책이 겨냥하는 바는 사뭇 다르다. 하지만 앞으로 이 책에서 살펴볼 투자법을 이해하려면 버블에 대한 논의가 빠질 수 없다. 사실 전염과 폭락은 시장의 심리 상태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금융 버블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왜 버블은 계속해서 발생하는 것일까? 지금쯤이면 경제학자들이 버블에 대한 경고 등을 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하지 않았을까? 모두가 공감하듯 금융시장의 과열이 위험한 지경을 넘어 금융구조를 파탄내는 시점이 언제인지 정확히 짚어내기는 어렵다. 카지노에서 돈을 땄을 때 카드를 덮고 도박판을 떠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마찬가지로 주식이 고평가되었다는 것을 알지만 빠져나와야 할 때를 알지 못한다. 경제학자들이 선전하는 이론들도 지금까지는 도움이 되지 못했다. 효율적 시장 가설을 신봉하는 경제학자들은 버블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단언한다. 버블은 스텔스 폭격기와 같아서 레이더로 감지할 수도 없고 폭격이 시작되기 전까지 실체를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낙관론자이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을 역임한 앨런 그린스펀 같은 권위자도 이 의견에 동의한다. 버블을 정확하게 판별하기는 무척 어렵다. 꺼지고 나서야 비로소 버블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대부분의 경제학자는 그린스펀의 말에 동의한다. 더 어이없는 것은 널리 신봉되는 이 이론은 버블이 합리적이라고 주장한다는 사실이다. 간단히 말하면 투자자들은 전적으로 합리적이며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타당한 수준으로 가격을 유지한다. 그렇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가격도 언제나 옳다는 것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건 쉽게 빠져나가는 길이다. 또한 연방준비제도 이사회와 학계의 명성을 유지하는 방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이론을 받아들인다면 어떤 대상도 정확한 가치를 평가할 수 없다. 즉, 집을 사거나 주식을 매수하거나 공장을 새로 지을 때 어떤 가치평가 이론도 쓸모없기 때문에 작별을 고해야 한다. 어떤 가격도 타당하다. 그 가격이 타당하지 않게 될 때까지 말이다. 앞으로 이 문제를 자세히 따져보겠지만 투자자들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수준에서 가격을 유지하는 일이 종종 벌어진다는 것은 분명한 일이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인데요.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버블과 패닉이 왜 골칫거릴까라고 제목을 달면서 역대 버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버블이 정확하게 판별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경제학자들이 아직도 버블에 대한 경고를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찾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항상 고평가된 자산도 타당하다고 여기는 그런 어떤 불가사의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구절이 뒤에 또 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투기 광풍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